저는 이 책을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의의와 가치를 지닌다고 봅니다. 첫 번째, 제한조선족의 위상을 변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흔히들 조선족 1세대는 일제강점기 때 두만강이나 압록강을 건너 중국으로 건너간 조부모 세대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 세대는 중국의 여러 정치적 변형의 영향으로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한 채 대부분 농사만 짓던 부모 세대들을 가리킵니다. 그 이 세대들은 한중 수교로 열린 한국으로 이주는 자신의 경제적 신분을 상승시킬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런 연유로 많은 조선족 2세대들은 한국에서 불법 체류자 신세도 마다하지 않으면서 악학스레 일했습니다. 물론 그들 중에는 중국에서 교사, 의사, 기자와 같은 전문직에 종사한 경우도 있었지만 그러한 경력은 한국에서 크게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모든 조선족들은 중국에서 지녔던 신분과 지위를 망론하고 한국에서 똑같이 외국인 노동자가 되어 3D 노동과 육체 노동을 떠맡아야 했습니다. 반면에 조선족 3세대들은 대체로 1970년에서 80년대에 태어나 부모들이 한국에서 고된 노역으로 벌어서 보내준 성금 덕분으로 경제적으로는 비교적 여유 있는 성장기를 보냈습니다. 또한 대학 교육까지 보장받을 수 있던 세대들을 가리킵니다. 2000년대 후반부터는 한국 유학의 기회를 얻은 조선족 3세대들이 대거 늘어났습니다. 그들은 한국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고 그들의 부모 세대가 어쩔 수 없이 선택해야 했던 육체노동이 아니라 교수, 사업가, 변호사, 기자 등 다양한 직종에서 종사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변화는 한국 사회에서 제한조선족의 위상을 격상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여전히 대부분의 제한조선족들이 외국인 노동자의 역할을 떠맡고 있다고 하지만 조선족 사실의 부상은 점차 제한조선족의 사회적 위상을 격상시키는 계기를 제공할 것입니다. 시스템을 잘 구축해서 사전에 주의 임무를 다 하였다면 결과적으로는 법을 위반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은 법을 위반한 데 대한 그런 고의성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처벌을 약화하겠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기업에 대한 처벌을 약화하나 있고 기업의 오너한테 아니면 또는 공장의 책임자한테 일단 주의 임무를 다 했으니 네가 할 것은 다 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나쁘겠지만 그래도 나에 대한 처벌을 어느 정도 감수해 주거나 아니면 처벌 안 하겠다. 이게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의 주요 핵심이고요. 사용했던 개념은 지식인이 아니고 지식계층입니다. 그래서 지식계층은 그냥 공부를 해서 돈 벌어 먹고 사는 사람들. 그러면 영화를 관람하는 대중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 그 사람들이 마음속에 있는 지식계층의 이미지는 어떤 것이냐를 이제 살펴보려고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조야하게 분석했던 텍스트는 중국의 만투족과 그리고 한국의 한민족이죠. 한민족이 그 중국의 주자가래를 수용하면서 어떠한 태도를 보였고 그 수용적인 측면에서 어떠한 양상을 보였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세밀하게 논의한 부분이 이번 논문입니다. 그렇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 이제 한국 기업들이 중국을 기존의 생산 기지에서 소비 시장로 접근 방식을 바꿀 필요가 있고 또 한편으로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긍정적인 측면도 있게 될 텐데 고령화가 새로운 소비 수요를 이제 창출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그냥 억양으로만 실현이 된다거나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한국인을 위한 중국어 교육이나 또 중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육에서 하나의 어려움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 논문의 내용은 그거예요. 제한조선족 문학이 언제 만들어지고 어떻게 발전되어 왔느냐라는 부분을 앞부분에 조금 소개를 했고요. 저희 제한조선족 문학의 조선족들의 인식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그걸 구체적으로 세 가지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국에서는 주로 중국 관련돼서는 중국 건강보험이나 이런 쪽 공부를 했지만 항상 한국의 뉴스에 나오는 그런 안 좋은 뉴스들 있죠. 조선족들이 건강보험을 갉아먹고 있다. 이런 기사들이 나올 때마다 제가 분석해야 될 부분인데 안 좋은 기분과 그 울분과 그런 걸 갖게 되면서도 이제는 이런 걸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너무 어려운데 약간 이런 생각도 이제 굉장히 복잡하게 얽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던 와중에 오늘 질문을 통해서 이런 상업 포럼이 열린다라는 걸 알게 되어서 이렇게 만나뵈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상강포럼, 우리 모임이 상강포럼입니다. 상강포럼의 상임대표로 있는 곽재석이라고 하고요. 지금 한국이주동포청소년연구원 원장을 했습니다. 우리 올해 첫 모임입니다. 2024년 갑진년 상강포럼인데 오늘 우리 상강논총 제3권 발간 기념도 하지만은 또 우리 올해 조금 있으면 다음 주면 또 이제 구정 설날입니다. 그래서 신양력으로나 음력으로 또 새해를 맞이하는데 우리 서로 얼굴 좀 보면서 또 인사를 하고 하는 것이 또 우리 동양의 미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신년 하회 및 상강논총 제3군 발간 기념식으로 이렇게 가지고 공동 저자들 네, 좀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구영 선생 뭐 저자분이라고 네, 써있어요. 저자분들이 네, 저는 이 책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두 분 대표님께 제안을 드리고 또 이 책이 만들어지기까지 총 책임을 맡은 지금 연세대학교에서 글쓰기를 강의하는 전문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김현장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를 하고 있고 숭실대학교에서 개명교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 부분에서 홍보 부분에 참여했고요. 네, 대단히 영광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광운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부에서 정교수로 있는 오창환입니다. 영상문화 연구 쪽으로 하고 있고요. 영상문화 산업도 하고 있고 아무튼 중국 관련된 한국 관련된 연구들을 교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립대 중국문화학과 개원교수 강설금입니다. 여기서는 제가 주장하에 관한 논문을 썼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대학교 동북아 국제통상학부에 재직 중인 김보영이라고 합니다. 제가 80년생이라서 아주 간단하게 참여를 하게 되었는데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저는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중국의 인구 고령화와 경제 성장사에 관계를 기술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뵙게 반갑습니다. 네, 하시고 그다음 다시 넘겨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언어학 부분 저자 신란이라고 합니다. 지금 대전에 있는 대제대학교에서 교양중국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할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올라왔다고 말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만 저는 장지아 변호사님 소개받고 오늘 참석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지금 서울대 국제대학원에서 박사 수료했고요. 석사 때부터 계속 조선족 한국에 계신 조선족 분들 이제 연구를 하고 있어가지고 네 그래서 좋은 책도 알게 되고 오늘 너무 기대가 많이 됩니다. 실은 이 장소에서 조금 저희 재차 강조하고 싶은 거는 새로운 신분이라 하는데 실제는 두 개부류 분들입니다. 하나는 우리 상강포럼이 리사진하고 또 하나는 이번에 상강론총 제3번의 저자님들이요. 이게 두 분의 사람만 모시고 다른 사람들은 안 모시거든요. 물론 오신 분은 더 좋고 그런데 이게 뭐 길게 얘기하진 않겠지만은 하나는 우리 지난 해를 개성해 가지고 올해 더 많은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 리사진에서 곽재석 대표님이 연구 아래에서 우리 좀 많은 걸 창안해 가지고 할 거다. 그래서 상반년에도 몇 가지 사업을 생각하고 있고 하반년에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맞춰서 더욱 좋은 거는 우리 차세대에 대해서 우리 계속 연구하고 있거든요. 또 지난해도 차세대 우리 상암 포럼도 했는데 실제는 많은 분들이 차세대에 대해서 이걸로 말하지만 실제 행동은 안 하겠어요. 우리는 지금 재직에 있으면 항상 일하면 차세대 분들에게다가 개조봉 넘겨주자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만큼 여러분들이 이 상관론총을 계기를 해가지고 앞으로도 우리 행사에 조금 참가하면서 열심히 앞으로 우리들이 또 SNS에서 오늘 10년 후에 이루는 전에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두 가지 내용인데 첫째는 우리 18년 전에 이 상강포럼을 왜 만들었냐 좀 제대로 정확하게 학술적으로 문화적으로 우리 우리 동포를 이끌자. 그래서 이제 만드는 게 상강포럼입니다. 이거 내가 말하고 싶은 첫째고 둘째는
내 여기 저 축사에도 쓰다시피 나이 많은 사람은 점점 빠지고 우리 무슨 활동에는 그래서 간혹 참가하지만 이런 주요 이제 무대에서 빠지고 젊은 사람들이 아까 말 우리의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젊은 사람이 이렇게 앉으니까는 그러니까 희망하건대 우리 젊은 사람들이 잘해가지고 이 삼강 포럼을 계속 이어나가길 바랍니다. 이만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삼강론총 제3번 발간 기념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이 전체를 우리 감수를 하시고 계셨던 우리 이남철 박사님께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책을 이렇게 검토하면서 많은 걸 배웠고 이 책을 쓰신 분들이 여기서 얼굴을 뵌다는 게 정말 저는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 저자분들 여기서 만나뵐 수 있는 단 두 분뿐이 몰랐거든요, 사실 여기 저자분들. 근데 이렇게 만나뵈니까 너무나 반갑고요. 아까 우리 정인각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여러분들이 젊으신 분들이 이제 이런 작업을 많이 하시면 저희 이사진에서 삼강포럼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준다기보다는 같이 뒤에서 이렇게 같이 하는 이런 마음가짐 가지고 이렇게 그 일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에 계신 우리 중국 동포가 80만 명 정도가 됩니다. 중국 통계에 따르니 한 180만 명 정도가 중국의 중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조선족들인데 80만 명 정도가 한국에 왔으니까 한 50%가 한국에 와 계시는 상태에 있습니다. 계시는 분들이 주로 여행을 오신 게 아니라 한국에서 5년, 10년, 15년, 20년 젊은 시절을 한국에서 보낸 분들까지 그래서 그야말로 여기에 지금 이제 틀을 잡고 한국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다 사신다. 돌아오셨다 이렇게 보면 맞기도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역할과 또 그 굉장한 규모의 역할을 하셨고 그 큰 규모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에서 아직도 우리 동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위상, 이미지 그것은 조금 약하다, 좀 부정적이다. 우리가 그렇게 실상과 허상이 완전히 괴리가 되어 있는 이러한 상황이 있는 것 같다라는 것이 저희들의 문제의식입니다. 그래서 조선족, 중국 동포 하면 가지는 그 사람들이 가지는 일반적인 부정적 생각이 아니고 우리 속에 조선족 속에 이러한 역량, 이러한 젊은 세대 이렇게 미래를 바라보는 새로운 힘들이 여기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보여주고 싶어요. 어떻게 보여줄까?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인데 그래도 제일 좋은 게 이거 아닐까? 그래, 책 하나 만들어내자.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담아서 한국 사회에 여기에 동포가 아니라 아예 이름을 조선족 차세대 학자라고 이름을 저희가 붙였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도 우리가 있고 이러한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회에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아는 걸로 말미암아 조금이라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와 허상들이 좀 깨지기를 바라는 것이 저희들의 바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냈는데요. 이 모든 작업을 여러분들이 함께 잘 해주셨고요. 네. 그 다음에 우리 항상 우리 젊은 학자지만은 저는 생각으로는 대단하게 존경합니다. 우리 항상 정체성 문제와 또 우리 한국에 있는 동포들의 삶에 흔들리는 삶을 어떻게 우리가 바로 잡을 것인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전현주 박사님께서 또 지휘봉을 잡아서 해주셨고 여러분들이 또 잘 도와주셔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책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전현주 박사님 먼저 이 책 전체 내용을 좀 소개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각자 공동 제자분께서 돌아가시면서 본인들의 쓰신 글들에 대해서 잠깐 소개해 주시면 저희들이 좀 이해를 더하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주의봉을 잡고 또 열심히 하셨던 우리 전현주 박사님 큰 박수 한번 좀 부탁드립니다.
맡겨받았습니다. 저 뭐 공식 출간 행사니까 이제 출간 취지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서 어떤 걸로 준비를 할까 하다가 제 뜻이 이 책에 머리말이 다 들어있으니까 이 머리말을 한번 같이 읽는 걸로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이 머리말에 해당하는 내용을 이제 발표지로 따로 뽑아봤으니까 그걸 한번 천천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먼저 이 책 상강포럼 시리즈의 한 권으로 출간할 수 있도록 저희들한테 열심히 양면으로 도움을 주시고 또 오늘 이 출간식 자리도 마련해 주신 상강포럼의 장경규, 박재숙 공동 대표님과 이사진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 책의 맨 소부에 멋진 축사를 써주신 우리 정인갑 교수님과 이 책의 총 감수를 맡아주셨던 이남철 교수님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자, 지난 2022년은 한중수교가 이루어진 지 3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동안 조선족 디아스포라가 한국 사회에 정착해온 그 역사적 과정과 미래의 지향적 방향성을 성찰하기 위해 3강 포럼 청소 시리즈가 기획되었습니다. 청소 1은 한중수교 30년의 조선족, 청소 2는 중국의 문화와 중국인의 기질. 2022년에 두 권이 출간되었고 2023년에 바로 오늘의 이 책 청소 3, 조선족 차시대 학자의 연구 동향과 전망이 출간되었습니다. 이 책의 저자들은 한국에서 석사나 박사 학위를 받고 현재 한국 또는 중국의 대학이나 연구소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80년대 이후에 출생한 젊은 조선족 학자들입니다. 일명 조선족 차시대 학자들이라고 합니다. 이 책에는 문학, 언어학, 교육학, 언론학, 문화학, 경제학, 법학, 정치학, 예술학 등 9개 분야의 논문 11편이 실려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다음과 같은 3가지 의의와 가치를 지닌다고 봅니다. 첫 번째, 제한 조선족의 위상을 변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흔히들 조선족 1세대는 일제강점기 때 두만강이나 압록강을 건너 중국으로 건너간 조부모 세대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 세대는 중국의 여러 정치적 변형의 영향으로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한 채 대부분 농사만 짓던 부모 세대들을 가리킵니다. 그 이 세대들은 한중수교로 열린 한국으로 이주는 자신의 경제적 신분을 상승시킬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런 연유로 많은 조선족 2세대들은 한국에서 불법 체류자 신세도 마다하지 않으면서 아깝스레 일했습니다. 물론 그들 중에는 중국에서 교사, 의사, 기자와 같은 전문직에 종사한 경우도 있었지만 그러한 경력은 한국에서 크게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모든 조선족들은 중국에서 지녔던 신분과 지위를 막론하고 한국에서 똑같이 외국인 노동자가 되어 3D 노동과 육체 노동을 떠맡아야 했습니다. 반면에 조선족 3세대들은 대체로 1970년에서 80년대에 태어나 부모들이 한국에서 고된 노역으로 벌어서 보내준 성금 덕분으로 경제적으로는 비교적 여유 있는 성장기를 보냈습니다. 또한 대학 교육까지 보장받을 수 있던 세대들을 가리킵니다. 2000년대 후반부터는 한국 유학의 기회를 얻은 조선족 3세대들이 대거 늘어났습니다. 그들은 한국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고 그들의 부모 세대가 어쩔 수 없이 선택해야 했던 육체노동이 아니라 교수, 사업가, 변호사, 기자 등 다양한 직종에서 종사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변화는 한국 사회에서 제한조선족의 위상을 격상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여전히 대부분의 제한조선족들이 외국인 노동자의 역할을 떠맡고 있다고 하지만 조선족 차시대 부상은 점차 제한조선족의 사회적 위상을 격상시키는 계기로 작용할 것이라고 봅니다. 두 번째는 제한조선족 출신 학자들이 한국 문화에 기여하는 계기가 될 거라고 봅니다. 이 저서의 대부분의 집필자가 현재 한국의 대학이나 중국의 대학 또는 연구소에서 교수와 연구에 종사하는 연구자인 만큼 이 논문집 출간은 조선족 3세대들이 각자 소속된 곳에서 지금 각자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나라나 집단에서 당당하고 떳떳하게 구성을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여러 조건들이 있습니다. 물론 경제력과 노동력 같은 필수적인 의무도 있지만 고차원적으로는 그 나라의 문화, 특히 인문과학적 분야나 예술 분야에 기여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여기에 논문을 수록한 학자들 이외에도 현재 한국 대학의 석박사 과정에서 공부하는 예비 조선족 학생들의 수요가 많다는 점에서, 그리고 여기에 수록하지는 못했어도 한국에서 소설집이나 시집을 발간하는 조선족 젊은 작가들도 적지 않다는 점에서 이 저서의 출간은 무척 고무적이며 이들의 활동이 개를 넘어 그들의
속한 사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임을 전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조선족 사회 발전적 의미를 지닌 기록으로 남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제한조선족 사회는 지금보다 훨씬 더 큰 시련과 도전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도전을 과감히 헤치고 나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도전의 중심에는 언제나 현시대가 있지만 그것을 뒷받침하는 것은 발전을 지향하는 차시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제한조선족 사회 발전을 위해서는 차시대의 발전을 위한 배려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상강포럼 같은 다양한 연구의 지원이 계속되기도 요망합니다. 이는 조선족 연구자 개개인 연구와 활동이 조선족 사회의 존립과 흥망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 오늘 쉽게 한자리에 모이기 힘든 조선족 신진 연구자들이 흔쾌히 이 책의 기획을 수락한 데는 각자가 우리 여기서 지금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 기타 제한조선족의 가슴과 머리에도 긍정적인 희망의 등불을 켜고 싶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10년, 20년 뒤를 염려하는 현 시대들은 이렇게 물을지도 모릅니다. 그대들의 미래는, 조선족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질문에도 우리는 답할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지금 이렇게 우리 자신과 조선족과 모두의 미래를 꿈꾸고 있다고,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 성찰을 통해 노력하고 있다고, 그러므로 이 책이 우리가 꿈꾸는 미래를 향한 하나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물론 우리에게도 여전히 주어진 숙제가 있습니다. 이제 연구자들의 연구 성과를 어떻게 실천의 장으로 연결시켜 조선족 사회에 환원할 것인가. 연구자들만을 위한 연구가 아니라 활조로만 기록되는 죽은 연구가 아니라 다수를 위한 조선족 사회와 더 나아가서 우리 삶의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살아 숨쉬는 연구로 어떻게 전환할 것인가. 우리 모두는 이런 고민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네, 끝으로 마포 와중에도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여러 선생님들과 저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가슴을 뭉클게 하는 책 머릿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늘 고민하고 아쉽게 생각했던 것이 그냥 저희들의 하나의 타령에 불과했다. 저희들이 보지 못했던, 저희들이 아쉽게 생각했던 것이 결국 그래도 우리가 보지 못했을 뿐이지 실제로는 살아서 숨쉬고 있었다,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아주 귀한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늘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 1세대, 2세대, 한국에 와 있는 우리 조선족 2세대, 그들이 살아온 삶을 저희들이 되돌아보면 눈물 날 지경입니다. 수많은 조선족들이 한국에 와서 3D 노무 시장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지금도 죽어가고 있다. 그러한 현실을 볼 때는 이것이 현실이 좀 개선이 되어야 될 텐데, 우리가 같은 종족임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이렇게 서로 반목하고 증오하고 서로 멸시하는 그런 존재들이 되었을까 하는 한국 사회와 조선 사회 하나의 큰 문제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다. 이것을 어떻게 깨뜨릴 것인가? 누가 이걸 깨뜨릴 것인가? 라는 것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럼 우리 힘으로는 약하다. 결국은 우리가 함께 이 문제를 같이 고민하기 위해서는 저희들 생각 중에는 그래. 부모의 그 헌신과 피와 땀으로 그래도 꿋꿋하게 잘 자라난 우리 조선족 차세대들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해줄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저희들의 약간의 소망 반응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항상 그 부분에서는 조금 아쉽다. 왜 안 보일까? 왜 보이지 않을까? 저희들은 찾아보기 위해서 힘들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 책을 통해서 또 우리 공동 저자분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귀한 시간이다. 그래서 가슴이 좀 뭉클한 그런 감동을 느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정은주 박사님 머리말에 이어서 우리 공동 저자분들께서 쭉 이어가시면서 본인들의 쓰신 글에 대해서 잠깐 소개와 함께 소감을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 고전 중국 컴플라이언스 정책에 대한 고찰을 작성했습니다. 238페이지입니다. 저는 실은 고려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하면서 썼던 그런 비교적 학술적인 그런 논문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전은주 박사님께서 선생님께서 말씀 주시면서 최근의 논문이면 좋겠다고 말씀 주셔서 신문적으로 작성한 논문을 제출해 보았습니다. 물론 신문적으로 작성하다 보니까 학술적인 그런 부분에서 많이 떨어지고요. 저희가 실무에서 접촉했던 문제들을
좀 담아서 작성해 보았습니다. 이게 논문이 뭐 구구절절 되게 많지만 핵심은 이렇습니다. 이 기업이 법무를 운영하다 보면 물론 법에서 문제점이 많이 생길 것이고 모든 법들을 그런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해서 아무런 법적인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운행하다 보면 사람이 살다 보면 뭐 사고를 범할 수 없는 것처럼 안 범할 수는 없는 것처럼 기업도 그렇습니다. 이게 물론 법을 다 지키고 싶어 하지만 그렇다가 뭐 개인의 일탈이거나 아니면 뭐 그 기업의 전반적인 정책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그것을 좀 리스크 예방하는 차원에서의 제도가 소위 컴플라이언스 제도입니다. 그래서 미국도 있고 한국도 있고 중국도 지금 하고 있는데 방향은 이렇고 논리는 그렇습니다. 비록 기업이 잘못했지만 법을 위반했지만 만약에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을 잘 구축해서 사전에 주의 임무를 다 하였다면 결과적으로는 법을 위반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은 법을 위반한 데 대한 그런 고의성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처벌을 약화하겠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기업에 대한 처벌 약화하나 있고 기업의 오너한테 아니면 뭐 또는 공장의 책임자한테 일단 주의 임무를 다 했으니 네가 할 것은 다 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나쁘겠지만 그래도 나에 대한 처벌을 어느 정도 감수해 주거나 아니면 처벌 안 하겠다. 이게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의 주요 핵심이고요. 이게 미국에서 시작했지만 지금은 뭐 한국에서 따라가고 있고 획기적인 것은 좀 중국에서 늦게 출발했지만 많은 그런 이론적인 것이 한국보다 좀 많이 더 발전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한국이 계속 미국에 따라가고 있는 법제 국가고 중국은 어떻게 보면 법제 시장에서는 법제의 그런 국가의 그런 발전에서는 좀 뒤처지면서 발전해온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에서는 미국의 그런 논리하고 제도를 그대로 받아들여와서 시행하고자 있는 노력이 보여진다는 것을 저희가 포착하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앞에 부분은 뭐 기존의 미국하고 한국의 그 컴플라이언스 시스템 현황에서 대한 그런 소개이고요. 244페이지부터 들어가 보시면 중국 컴플라이언스 정책 운영 현황을 어느 정도 정비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244페이지부터 250페이지까지 중국의 지금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정책을 정리해봤는데 이것도 간략하게 요약하게 설명드리면 중국은 왜 이거 시작했는가 하면 중국의 이렇게 해외 투자를 많이 해야 되고 기업들이 많이 나가야 되는데 문제점들은 중국에서 기업 운영할 때는 전혀도 아니지만 이렇게 법제들 시스템을 먼저 준비하는 게 되지 않아도 중국에서는 큰 문제가 없었지만 해외에서는 그대로 하면 계속 제재가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해외 특히 미국 시장이나 아니면 유럽 시장이나 그리고 뭐 한일 이런 시장에서 왜 이러한 기본적인 그 시스템도 갖추지 않느냐? 너희는 기업이지만 글로벌 기업이지만 어떻게 놓고 말하면 기본도 안 되어서 법제도의 시스템 기본도 안 되어서 오히려 제재를 더 많이 받게 되고 그런 분위기 생기니까 중국은 일단 해외 진출하는 국유 기업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국유 기업을 중심으로 시작해서 중국의 국유 기업들이 해외 진출하기 전에 우리 먼저 중국에서 이렇게 시스템을 갖추자,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을 갖추고 나가야 우리가 외국에 나가서 얻어맞지 않는구나 이런 마인드를 시작해서 행정적으로 2차적으로 행정적으로 컴플라이언스 계획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많이 발전된 것은 뭔가 하면 중국의 검찰 기반의 컴플라이언스 분리소 제도가 생기게 됩니다. 이거는 간단하게 말하면 이게 국내 외국 기업에만 적용된 게 아니라 중국의 국내 기업에 대해서도 중국에 있는 모든 국내 기업이라는 것은 중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모든 기업을 말하게 됩니다. 그러면 외국이 중국에 투자한 외국 기업도 외국인 투자 기업도 중국의 입장에서 놓고 말하면 외국인 투자 기업도 적용되는 것인데 검찰이 주도를 해서 예를 들어 기업이 문제 생겼다. 뭐 한국을 놓고 말하면 중대재해처벌 그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이거 중대재해처벌 사건이니까 형사사건이겠죠. 그러면 검찰이 들어가서 수사하고
봤는데 그게 언어부터 이거 그 중대재해에 대한 그런 마인드가 서지 않았고 이것에 대한 그런 시스템을 갖추지 않았다 이러면 당연히 처벌되겠지만 근데 언어부터 아니면 그 제도 자체가 모든 공장이거나 아니면 생산업체 모든 자체가 이게 전반적으로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잘 갖추었다 이러면 1차적으로 검찰에서 이거는 불기소 대상이다 해서 기소를 하지 않을 수 있고 둘째는 비록 언어부터 아니면 전반 기업에서 이 시스템을 갖추는 것에 대한 노력은 하였지만 부족하다. 그 부족한 원인이 무엇이냐 봤을 때 예를 들어 대기업 같은 경우는 뭐 로펌을 찾아서 변호사를 찾아서 이 시스템을 만들기 쉽잖아요. 근데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뭐 한국도 말하면 50인 미만 이런 사업장 같은 경우는 어떻게 로펌을 쓰거나 아니면 변호사를 찾아서 이 시스템을 구축하기 어렵습니다. 그러한 비용도 없고 근데 어쨌든 자기가 이거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어요. 그 노력이 보입니다. 이런 사람들까지 처벌하기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고 그런 것이 보여진다면 그러면 우리가 한 1년이든 뭐 1년 반이든 시정하는 기간을 주겠다. 시정하는 기간을 주고 우리 검찰이 나가서 이것을 시정하는 것을 지도를 하거나 아니면 시정하는 데 필요한 변호사를 우리가 뭐 그 찾는 것에 대해서 전반적인 사고 심리에서 좀 도움을 주겠다. 뭐 이런 취지에서 검찰에 그 시정 기간을 주고 그 시정 기간이 만료되면 다시 들어가서 이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지 점검합니다. 점검해서 통과되면 그러면 그때도 불기소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불기소라는 것은 기업 입장이거나 아니면 오너 입장에서 아주 중요한 건데 일단 기업이 기소되거나 아니면 오너가 기소되면 전반적인 기업 운영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산업적인 발전에서 큰 타격이 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을 특히 검찰개혁의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은 사전 예방하고 그리고 부족하지만 그래도 사후에 시정 조치를 통해서 잘 구축되었다면 그에 대해서 불기소한다는 것은 최종적으로 기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보장하는 아주 좋은 시스템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한국도 이렇게 컴플라이언스 불기소 모드를 많이 연구해 왔습니다. 왜냐면 이거 미국에서 이미 연구된 상태라서 그래서 이것을 한국에 도입해야 기업의 정상적인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연구해왔지만 여러 원인으로 한국에서 입법이 안 된 것인데 중국에서 지금 이것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법으로 구축되어서 시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아직 검찰기관에서 시범적으로 중국의 몇몇 그런 검찰기관을 대상으로서 시범적으로 운영하는데 근데 이렇게 다들 아시다시피 중국에서 다른 것도 그렇지만 법제도도 그렇습니다. 이거 먼저 법으로 바로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몇몇 시행기관들은 좀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기관을 찾아서 몇 년 동안 시범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그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들을 찾아내고 그것을 보완해서 법으로 만드는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지금 한 3년 넘게 이게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제가 보기에는 한 2년 더 시범적으로 운영한 후에는 형사소송법 수정으로 형사소송법에 반영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미국에서 제일 기업 제일 친화적인 그런 사법 절차라고 알려져 있는 컴플라이언스 불기소 제도가 서구 국가에서나 아니면 외국의 특히 한국의 좀 그런 보수적인 업체 그런 언론사에서는 아주 기업을 아주 싫어하는 이미지로 알려지는 중국에서 그런 전 세계적으로 제일 기업 친화적이라는 컴플라이언스 불기소 제도를 입법으로 정착할 수 있는 그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이게 한 나라의 법제도라는 것이 진정으로 이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를 보여주는 것 같고 이렇게 그냥 언론에서 접촉하는 것보다 이렇게 중국도 비록 한국의 입장에서는 사회주의 국가고 그렇다 하지만 이렇게 아주 진보적인 친기업적인 제도를 법적으로 구축하고 있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시사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아직 미비한 제도이지만 이러한 흐름이 이뿐만 아니라 실은 많은 부분에서도 중국이 지금의 중국을 보면 좀 한국보다 법제도 측면에서 앞서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촉법소년에 대해서 한국은 아직도 촉법소년이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논의가 잘 안 되고 있지만 중국은 일단 그 형법 수정으로 뭐 12세 이상이면 뭐 물론 절차를 많이 설계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12세 이상이면 이것을 형사처벌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형법 수정도 나오고 있고, 예, 그리고 예, 그런 부분이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하고도 생각됩니다. 네, 물론 중국이 한국으로 따라 배워야 될 그런 점도 많습니다. 아직까지는 예, 뭐 예를 들어 뭐 팩트 뉴스에 대한 그런 판정이거나 아니면 너무 논리적으로 언론의 자유를 좀 큰 제한을 주고 있는 그런 조항들도 예, 있긴 하는데 네,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발전하면서 우리 법조인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다 같이 생각해봐야 될 문제지만 뭐 일단 전반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법제도라는 것이 어느 나라가 더 발전되어 있고 어느 나라가 더 부족하다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냥 그 나라에 적용되고 그 나라에서 잘 활용될 수 있으면 그 나라에 적합한 제도이면 그것은 좋은 법제도이고 그런 면에서 그 중국의 컴플라이언스 제도가 어느 정도 시사점이 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준비해 보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강원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 학부 오창환입니다. 제 글은 128페이지. 여기는 영화 마이크가 좀 켜졌습니까? 네. 제 글은 128페이지에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영화에 대한 지식계층 표상에 대한 연구를 했는데요. 이 연구를 왜 했냐부터 시작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그 박사 학위 마치고 중국에서 2년 동안 교수 생활을 했거든요. 2년 동안 교수 생활하고 한국에 와서 1년 동안 교수 생활을 하고 나서 그 과정에서 지식인은 누구고 어떤 삶을 살고 또 지식계층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스스로 하게 된 그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문화연구를 하고 있는데 영상문화연구를 하고 있는데 전통적인 인문대학에서 하는 경전에 관련된 연구는 아니고 제가 연구하는 주요한 작품들은 대부분 시장에서 잘 팔리는 작품, 시장성 있는 작품. 그래서 그 시장성 속에는 시장이라고 하지만 실제 시장의 한 부분은 사회거든요. 사회의 공감을 일으켰기 때문에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항상 관심 갖고 있는 거는 시장에서 뭐 베스트셀러, 그 다음에 탑10에 들어가는 영화, 그래서 그 영화를 이제 분석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거는 처음에는 지식인에 대해 생각하다가 지식계층이라는 개념을 바꿨거든요. 모든 사람이 공부를 했다고 지식인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지식인을 되려면 공부도 해야지만 지식도 있어야지만 그와 못지않게 시민덕성, 책임을 지켜야 되고 비판정신과 비판적인 활동들을 해야 되는데 이제 많은 경우는 이제 그런 걸 잘 못하고 그냥 좋은 학벌로 돈 잘 벌어서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상황에 놓였기 때문에 저는 좀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용했던 개념은 지식인이 아니고 지식계층입니다. 그래서 지식계층은 그냥 공부를 해서 돈 벌어 먹고 사는 사람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들이 이제 선생님들 대표적이죠. 선생님들. 뭐 초등학교부터 대학교에 이르는 교수님까지 포함되는 저까지 포함되는 지식으로 이제 밥 벌어먹고 사람들이 대표적이고 그런 사람들이 영화에서는 어떻게 제한되고 있고 그 영화에서 제한된 거는 다른 의미에서 베스트 영화에서 제한된 거는 다른 의미에서 많은 사회 구성원들이 지식인의 지식계층에 대해서 유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과 연관되어 있거든요. 그냥 이상적인 선생님, 이상적인 교수님 모습이 아니고 그러면 영화를 관람하는 대중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 그 사람들이 마음속에 있는 지식계층의 이미지는 어떤 것이냐를 이제 살펴보려고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주요하게 분석했던 텍스트는 2016년도에 중국에서 가장 수익성을 많이 냈던 영화 리더스라는 영화를 분석했고요. 리더스를 왜 선택했냐면 또 아까 같은 그런 요건들도 있었지만 또 중요하게는 제가 가시마화 시리즈 영화에 대해서 관심 많고 계속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작품을 또 선택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 작품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는 지식인 계층에 대한
이미지는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그래서 그 네 가지는 첫 번째는 이제 현실 타협형, 현실과 타협하면서 적절하게 그냥 맞춰서 살아가는 거.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그 교육기관의 리더들이 이제 대표적인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아래 기층에 있는 선생님들하고 교육부의 그 관계 속에서 역학 관계 속에서 적절히 맞춰가지고 일 처리하는 관료형 모습이고, 두 번째는 사익추구형. 선생이지만 이제 자기 사익을 위해서 수단 방법 받지 않고 돈 버는 사람들. 그다음에 세 번째는 권력불종형. 이런 사람들은 생각이 없어요. 그냥 따라가는 거. 리더를 따라가고 정책을 따라가고 그냥 비판 정신이 이제 말살된 사람들. 오늘은 이 줄에 섰다가 다음에는 내일은 다른 줄에 설 수 있는 사람들. 그다음 마지막에 그나마 이제 비판적인 시각으로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구분해서 끝까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이 유형은 이제 자유지향형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타협도 하지만 완전히 이제 자기 독립적인 가치관과 비판적인 생각을 견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유지향의 가장 대표적인 특성은 최악의 상황일 때 그냥 현실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한 사회적 구성원으로서 지켜야 될 마지노선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희생을 할 수 있는. 그리고 또 이런 사람들은 현실에서도 많이 희생되기도 하고 영화에서도 결국에는 이 사람을 희생되는 이미지로 이제 그려졌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뭐 교육에 대한 의미를 다시 물어보게 되는데, 그렇다면 교육이란 무엇인가? 그래서 지금까지 중국도 그렇고 솔직히 이게 중국을 배경으로 했지만, 민국식이 중국을 배경으로 했지만, 제가 보기에는 솔직히 하나의 우화의 형식으로 한국 사회에도 매우 적용될 수 있는 컨텍스트다. 한국 사회에도. 그래서 그걸 중국이라는 배경을 바꿔서 한국인들 이제 바꿔서 이제 해도 한국 시장에서도 매우 먹힐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제가 그 김범두 오래전 영화죠. 그래서 이런 것들 막 같이 비교 분석을 하려다가 제가 이제 이 교수 재계약 때문에 급하게 논문을 써야 되는 상황이라 그래서 그걸 못했고, 그래서 그냥 중국만 썼지만 실제로는 제가 관심 가지고 있는 거는 중국이 하나가 아니고 중국과 한국의 공통성입니다. 그래서 공통성에는 역사의 발전 경로는 다르죠. 특히 6.25 전쟁 이후의 발전 경로는 완전히 다르지만 실제 같은 맥락은 가지고 있다. 그게 뭐냐면 발전주의 욕망, 그리고 그 관료주의, 강력한 관료주의. 그 면에서는 솔직히 한국과 중국이 크게 다를까라는 생각. 그리고 그것들이 이제 영상 문화로서는 그대로 재현되고 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제가 이 논문을 통해서 얘기하려고 했던 거고, 또 더 많은 하고 싶은 얘기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때 시간적 한계로 논문에서 다 못 썼고, 앞으로 계속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서 제 다양한 생각들을 이제 구현하려고 합니다.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립대 중국어 문화과 강철금인데요. 일단 저를 좀 소개드린다면 제가 학부 때는 철학을 했고, 석사에는 제가 동아시아학이라 해서 한국 전통문화 사상에 관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역사를 공부를 했고요. 그리고 박사는 또 그 영역에서 또 다른 영역으로 중문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너무 문사철, 좋게 말하면 문사철을 두루두루 아우르면서 폭넓게 공부했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실은 어느 한쪽도 깊이 있게 공부를 못하는 그런 사람으로서 현재 여러 연구를 하면서 그 한계를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은 일단 저희 석사학위 논문과 연관되는데요. 저는 그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론에서 석사 논문을 쓰면서 여말선초에 한국의 사대부들이 중국의 성리학자죠. 주자의 주희의 그 주자가리를 수용하면서 관혼상례, 얘기해서 관혼상례, 여기 네 가지 예에서 중국의 성리학을 수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제례, 상례 여러 가지 부분은 상당히 잘 수용이 되었지만 혼례 부분만큼은 한국의 전통적인 혼례가 상당히 뿌리가 많이 깊이 내렸고, 그래서 중국의 주자가래에서 얘기하는 칭용례와 많이 충돌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러한 부분들이 그 사대부 중심으로 주자가래에 대한 찬반 의론이 어떻게
확장이 되는 거고 그런 논의가 있었는지 그런 부분들 제가 석사 논문에서 썼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연장선에서 제가 이번에 이 논문도 몇 년 전의 논문인데요. 2019년에 제가 그 한중 인문학회 그 저널이 발표한 학술 저널이 논문인데요. 중국의 만주족과 그리고 한국의 한민족이죠. 한민족이 그 중국의 주자가래를 수용하면서 어떠한 태도를 보였고 그 수용적인 측면에서 어떠한 양상을 보였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세밀하게 논의한 부분이 이번 논문입니다. 그러면 결론 간단히 얘기 드린다면 세 가지 부분에서 얘기 드릴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부분은 시기적으로 조금 다른 부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민족 같은 경우에는 연말선초 시기에 중국의 주자가래를 수용하고 혼례를 수용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면 중국의 만주족 같은 경우에는 17세기인 거죠. 청나라가 건립되는 해 1600 만주족이 1636년에 건립해서 중원에 들어서는 그 시기에 중국의 주자가래를 수용했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서로 다른 부분을 보이고요. 그리고 수용의 주체가 서로 다릅니다. 만주족 같은 경우에는 황제를 중심으로 위에서 아래로의 개혁을 했고 그리고 주자가래를 수용함에 있어서 큰 어려움이 없이 신속하게 수용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같은 경우는 한민족 같은 경우에는 사대부들 사이에서 주자가래에 관해서 찬반 논의가 상당히 심각하게 진행이 되었고요. 그래서 한국적인 다른 대안을 얘기하는 그런 논의도 나왔습니다. 가령 주자간의 친형례를 수용하는 파벌이 있는가 하면 반친형례를 수용하고 아니면 한국의 남기여고혼을 수용할 계속 지속적으로 그것을 발전해 나가자 그런 논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사대부 중심으로 다양한 논의가 있었던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부분은 방식인데요. 수용의 방식에 있어서도 두 민족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민족 같은 경우에는 성리학과 주자가래를 일방향적인 일방향적으로 수용하는 모습을 보였다면 중국의 만주족 같은 경우에는 한족의 주자가래와 일종의 문화적인 거래를 진행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즉 만주족에 있어서는 의례적인 측면에서는 한족의 의례를 수용했지만 변발과 복장 이런 다른 측면에서는 또 만주족의 이런 전통을 한족에게 다시 또 수출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것은 쌍방향적인 문화적인 거래라고 제가 이 논문의 결론 부분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인구 고령화와 경제 성장 사이 관계를 분석한 인천대학의 김구영입니다. 경제투겨연구소 신선희 선생님과 같이 작성하는데요. 신선희 선생님은 현재 중국에 계신 관계로 오늘 발간 공연을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간단히 저희 논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에 중국은 급격한 인구 구조의 변화를 겪고 있는데요. 중국은 2021년에 61년 만에 처음으로 인구 감소를 겪었고 지난해에는 전년도에 비해 인구 감소 폭이 더 커지면서 급기야 인도의 인구 1위 대국 자리를 넘겨주게 되었습니다. 중국에서 전체 인구와 생산 가능 인구는 감소하는 반면에 고령화는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중국은 2001년에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를 넘어서면서 이미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고 2021년에는 이 비중이 14% 이상에 달하면서 고령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그리고 유엔 등의 예측에 따르면은 중국은 약 2033년경에 초고령 사회에 진입해서 노인 인구 비중이 20%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체 인구와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하고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중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요. 우선 그동안에는 중국에서 생산 가능 인구의 비중이 더 빠르게 증가하면서 부양률이 줄어들고 따라서 저축률이 증가하고 이러한 저축은 기업의 투자로 이어지면서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인구 보너스 효과를 누려봤는데 이러한 인구 보너스 효과가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또 다른 측면에서 보자면 중국은 과거 젊고 값싸고 풍부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해서 세계의 공장으로 기능하면서 수출을 통해 경제 성장을 이루어왔었는데
인구가 감소하고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하면서 인건비가 상승하게 되고 이는 중국의 수출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게 됩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보자면은 인구가 감소하고 특히 청년층의 인구가 감소하면 혁신 동력을 떨어뜨릴 수도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배경하에서 저희 연구는 과연 중국에서 인구 보너스가 소멸되었는지, 소멸되었다면 그 시점은 언제였는지 이거를 중국 전체 그리고 중국의 각 성별로 확인해 보고자 하였습니다. 네, 이거를 위해서 전체 인구에서 노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으로 측정한 고령화 지수와 경제 성장률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는데요. 분석 결과에 따르면은 중국은 2014년경에 중국 전체적으로 인구 보너스가 소멸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예측했던 바와 같이 중국의 각 지역이 고령화 속도라든지 그리고 경제 성장률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인구 보너스 소멸 시기가 다를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지역에 따라서 다른 것으로 나타났고 2020년에 상하이와 베이징 소득 수준 경제가 발전하고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이죠. 상하이와 베이징은 또 인구 유입이 많은 지역이기도 한데 이 두 지역의 인구 보너스가 맨 나중에 2020년에 소멸됨으로써 현재 중국은 전 역에서 모두 인구 보너스가 소멸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러한 상황에서 향후 중국 정부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생각을 해보자면은 우선적으로 노인 인구의 경제 활동 참여를 확대시킴으로써 경제 성장을 촉진시키려는 노력을 해야 되겠죠. 다음으로 교육과 트레이닝을 통해서 인구의 질적 수준을 높이려는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 또 다른 측면에서 보자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대응책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중국 정부의 대응책과 관련하여서는 추후 연구에서 또 한국과 일본도 이제 고령화와 이 인구 문제가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와 이 한중일 간 비교를 수행을 하면서 서로 벤치마킹할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네, 끝으로 중국의 인구 고령화 문제가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도 여러 가지 시사층을 함축하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을 텐데요. 고령화에 따른 노동 비용 상승으로 세계 경제에서 중국의 역할이 생산 기지에서 소비 시장으로 이제 전환되고 있기 때문에 한국 기업들 역시 여기에 대응을 해야 되겠죠. 네, 한편으로 이러한 임금 상승이 이제 장기적인 추세로 굳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한국 기업들은 이제 임금이 감당이 안 되는 기업들은 탈중국을 하기에 맞다라고 봐야 되겠죠. 이미 여기에 대응해서 많은 기업들이 중국에서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와 같은 동남아 지역으로 생산 기지를 옮기고 있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 이제 한국 기업들이 중국을 기존의 생산 기지에서 소비 시장으로 접근 방식을 바꿀 필요가 있고 또 한편으로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긍정적인 측면도 있게 될 텐데 고령화가 새로운 소비 수요를 이제 창출한다는 것입니다. 중국 노인 인구의 잠재 소비력이 향후에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또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실버 시장을 어떻게 공략해야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마지막으로 중국의 성별 인구 보너스의 소멸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시장을 구분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여기까지 간단히 저희 신랑이 나왔고요. 저희 논문은 74쪽에 있습니다. 네, 저는 소개를 잠깐만 좀 더 하자면 연세대학교 국어학과에서 한국어 교육을 전공을 했고요. 그래서 중국어, 한국어의 대저 언어 쪽에 관심이 많아서 여러 가지 연구의 일환으로 중국어 부사 하이 한국어 대응 지원에 대해서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언어 부분 거여서 연계를 봐야 이해가 되실 텐데 연계를 하나씩 보기에는 시간적으로 제한이 있기 때문에 저는 짧게 제 논문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중국어와 한국어 이중 언어 화자들이 많이 계신데요. 그냥 생각해봐도 중국어 부사 하이가 굉장히 많이 쓰인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만약에 중국어를 하셨다면 이미 몇 번은 하셨을 것 같고요. 네, 하이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전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만 제가 뒤에서 기상에서 기술을 한 사전 기술에 보면은 제일 많이는 11개로 11개로 의미를 나누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이런 어휘 경우에는 그 대응 표현이 외국어에서 명확하게 대응이 되지 않습니다. 네, 각각의 의미에 대응되는 표현이 다를 뿐만 아니라 사실 하이는 부사지만 한국어에서는 부사로 나타나지 않고 조사로 나타난다거나 다른 또 대응 표현이 아예 없이 그냥 억양으로만 실현이 된다거나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한국인을 위한 중국어 교육이나 또 중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육에서 하나의 어려움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대응 표현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기 위해서 이런 연구 주제를 선정을 하게 되었고요. 연구 방법은 병별 말뭉치를 활용한 연구입니다. 말뭉치라고 하면은 말 그대로 말을 모아놓은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중언어 화자고 뭐 화자라고 해도 이 단어가 어떻게 대응되지, 어떤 의미가 많이 쓰이지라고 생각을 해보면 정확하게 명확하게 생각이 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를 할 때는 실제 언어 자료를 사용을 한다라고 해서 병별 말뭉치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제가 사용한 말뭉치는 하이가 구어에서 많이 쓰이는데 구어 병별 말뭉치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제가 소규모 말뭉치로 한국에서 방영된 중국 드라마의 대본, 한중 대본 그리고 한국어 소설의 번역본을 사용을 했습니다. 사실 구어라고 하면은 평소 얘기하는 그게 실제 구어인데 그런 완전한 자연 구어를 말뭉치로 만드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준구어에 해당이 되는 드라마와 소설의 대화문을 사용을 해서 분석을 진행을 했습니다. 분석은 각각의 의미에 따라서 여러 가지 문법서와 사전의 기술을 비교를 해서 의미 항목을 제가 6가지 정도로 나눴고요. 그 각각의 의미가 영어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리고 그 대응 표현이 한국어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분석을 했습니다. 잠깐 83쪽 그냥 하나의 예로 83쪽을 보시면은 지속을 나타날 때의 대응 표현입니다. 보시면 이렇게 아직도 이렇게 많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사실 대부분이 대응 표지가 없는 경우가 43. 대응 표지가 없는 경우가 무표지가 41.56%로 굉장히 높은 비율로 나타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사실 지속의 의미는 명확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대응 표현이 그나마 많은 편이고요. 사실 하이는 중국어에서 위치, 부츠, 어기 부사라고 해서 명제적 의미가 아닌 뉘앙스 그리고 말하는 사람이 태도 이런 거를 나타내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에는 대응 표현이 더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96쪽의 의외의 어감이나 97쪽의 반문의 어감 같은 경우를 보시면 그냥 한국어에는 정결어미, 하이프 추어마 정말 대단한데 이렇게 정결 어미에 억양이 실려서 나타난다거나 그렇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모두 8개의 의미에 대해서 하나씩 분석을 했습니다. 이 분석 결과는 103쪽에 정리가 되어 있고요. 103쪽 최종적인 결과를 봐도 대응 표현이 없는 의미 항목이 5가지이고요. 대응 표현이 있는 경우가 5가지로 나타났습니다. 이거는 어쩔 수 없이 번역자의 역량, 번역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최대한 번역이 잘 됐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한국의 TV에서 방영을 했고 소설로 출간을 했고 이런 걸 선택을 했고요. 또 한중 중한 한국어가 원어인 것과 중국어가 원어인 것을 모두 같이 포함을 시켜서 이런 번역자에 따라서 분석 결과가 다르게 나오는 거를 좀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또 소규모 연구이기 때문에 많은 원어 자료를 대상으로 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고 또 많은 자료를 대상으로 한다면 연구 결과가 조금 달라질 수도 있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결과는 한국인을 위한 중국어 교육과 중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육의 기초 자료로 활용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넘어가려 했는데 저 절대 안 짧게
선생님은 혹시 최근에 뭐 시 읽으신 적 있습니까? 문학 하시는 분들 외에는 시를 잘 안 읽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제 논문의 대표적으로 시 3편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논문의 내용은 그거예요. 제한조선족 문학이 언제 만들어지고 어떻게 발전되어 왔느냐라는 부분을 앞부분에 조금 소개를 했고요. 저희 제한조선족 문학의 조선족들의 인식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그걸 구체적으로 3가지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각각 어떤 양상을 나타내는가라는 것들은 시를 읽으면 바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저는 대부분의 조선족들이 한국에 도착했을 때 가장 먼저 느끼는 것들이 정체성의 혼란, 좌절, 슬픔 이래갖고 한국을 모국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왔는데 한국에 와서 보니까 이게 모국이 아니더라. 오히려 낯선 고향이더라. 이런 것들을 시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30쪽에 있는 최세만의 물고기 여권 이 시를 보면 굉장히 실감할 수가 있어요. 자 보세요. 미국 여권 본 항공아가씨 고운 눈이 반짝. 차이나 여권 본 항공아가씨 경멸이 눈빛 쌍배치. 자유자재 바다 물고기 한물에서 자랐건만 여권 따라 몸값도 달라. 아른아른 어리는 고운 눈빛 경멸의 눈빛. 아 슬픔이 있네요. 자 이렇게 자신의 처지를 굉장히 좀 어디에도 소속될 수 없는 굉장히 좀 비참한 슬픈 이방인 이름으로 쭉 표현을 합니다. 대부분의 조선족 분들의 시를 보면 이런 내용을 담은 시들이 가장 많습니다. 여전히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자 그러나 결코 좌절하지만은 않습니다. 두 번째 33쪽의 소제목 자기성찰 주체들에게 필요성을 자각하는 시들도 꽤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대표적으로 드러내는 시는 36쪽 박춘혁 시인의 시입니다. 여기서도 자기 사람이라 반기고 저기서도 자기 사람이라 모시니 시라도 한번 잘 쓰자. 태어난 곳이 무슨 상관이랴. 오늘 밤 달은 둥글다. 자 제목 자체가 윤동주가 부럽다라고 했죠. 그 밑에 해설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윤동주는 연변당에서 태어났지만 뭐 중국에서도 대접받고 한국에서 대접받고 서로 자기네 나라 시인이다라고 이야기하죠. 조선족도 마찬가지다. 우리도 중국에서도 대접 못 받고 한국에서 대접 못 받는 사람이 아니라 본인이 어떻게 하기에 따라서 윤동주와 못지않은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자기들을 자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래갖고 세 번째 39쪽의 소제목 인식의 확장 이제 드디어 한국인의 몫과 조선족의 몫을 나누어서 성찰해보는 단계로 나아갑니다. 이를테면 40쪽의 첫 번째 시 굉장히 좀 재미있는 시죠. 혈압잭이라는 시입니다. 현장에 일찍 출근해보면 안전교육장에서 혈압을 재보느라 분주하다. 정상으로 나올 때는 아무 말 없다가 간혹 혈압이 높거나 낮으면 저마다 자동 혈압기가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중간 좀 생각하고요. 생각해보면 자신을 뒤집어 보지 않고 항상 남을 가해자로 생각하는 우리. 그래서 충돌을 휘청거리고 고창에 몸을 메고 있지 않을까 깊이 고민해본다. 자, 이쯤 나아가면 이제 처음에는 한국 탓만 했습니다. 왜 한국이 우리를 동포로 받아주지 않느냐, 왜 한국은 우리를 이렇게 냉대하고 차별하느냐. 그러다가 우리가 너무 한국에 목을 메고 있는 게 아니냐. 한국 사람으로서는 한국 사람이 해야 할 몫이 있고 조선족이 한국 사회에서 살아가려면 조선족이 해야 할 몫도 있다. 드디어 내 몫과 내 몫을 각각 나누어서 성찰하는 그런 인식의 단계로 확장이 된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제한조선족들의 인식이 그들의 시문학에 이렇게 세 가지 양상으로 나타납니다. 네, 여기서 드리겠습니다. 계속 더 듣고 싶은데 왜 그걸 그냥 맞추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백계화라고 하고요. 사실 저도 조선족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중국에서 대학까지 나왔고 여러 선생님들과 마찬가지로 저도 한국에서 석사, 박사를 했고요. 주로 전공은 행정학과의 정책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중국의 사회정책, 주로 건강보험 정책이라든지 연금이라든지 빈곤 관련된 정책들을 연구를 했고요. 그리고 특히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중앙과 지방의 관계 이런 데 대해서 연구를 했고, 사실 제 스스로가 조선족이지만 여기서 대학원 과정을 다니면서 항상 그 강박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소수자로서 항상 이 주류 사회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그 강박감이 굉장히 좀 심했고, 그래서 최대한 또 제가 다녔던 대학원은 유학생들도 굉장히 적었고, 물론 중국 학생들도 적었고, 전원적 학생들은 더 적었고요. 그래서 최대한 한국 학생들이랑 또 어울리면서 뭐 팀플도 하고 약간 이렇게 하면서 이제 대학원 과정을 보냈는데, 지금 한국에서 이제 근무를 하고 이제 나이도 들고 이러면서 점점 그래도 같이 이제 전원적 학자분들과 같이 어울리고 같이 공부도 하고 그러면서 같이 성장하는 게 더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많이 갖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주로 뭐 중국 관련돼서는 뭐 중국 건강보험이나 이런 쪽 공부를 했지만, 항상 한국의 뉴스에 나오는 그런 안 좋은 뉴스들 있죠. 뭐 조선족들이 뭐 중국의 건강보험을 갉아먹고 있다, 이런 기사들이 나올 때마다 제가 분석해야 될 분야인데 안 좋은 기분과 그 울분과 그런 걸 갖게 되면서도 이제는 이런 걸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너무 어려운데 약간 이런 생각도 이제 굉장히 복잡하게 얽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던 와중에 오늘 지인분을 통해서 이런 성경 포럼이 열린다라는 걸 알게 되어서 참석하게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문제를 느끼는 것은, 이건 굉장히 한국 사회에서 여러분들이 잘 살아나가시는 하나의 큰 무기가 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장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컴플라이언스 문제, 저는 우리 아들이 ESG를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 관심이 좀 많은데, ESG 문제인데 이놈이 지금 현재 미국에 이제 가서 공부하고 있는데, 한국과 중국과 미국 간의 컴플라이언스 ESG 문제와 관련해서 가면 힘들까? 그래서 언제 한번 만나가지고 교육시키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하시는 연구를 미국 쪽으로 연결을 다 하시면 그것도 상당히 재미있는 연구가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창학 교수님, 중국의 영화에 나오는 굉장히 그 지식계층에 가지고 있는 발전주의 욕망, 또 관료주의 욕망, 한국과 중국이 공유할 수 있는 어떤, 그러니까 결국 문화적으로 보더라도 결국은 한국과 중국이 크게 다른 것도 또 아닌 것 같다 하는 그러한 지적들, 저는 좀 비판적으로 잘 보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강설봉 교수님 주작 아래에서 한국과 만주족 어떻게 그것이 다른 변화와 양상을 가지면서 수용하고 하는 거, 그것도 재밌는 분야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김부영 교수님 인구 보너스 문제, 아까 전에 끝말미 말씀하시지만은 앞으로 중국이 어떻게 이 인구 고령화 노령화 문제에 대해서 대응하는 정책적인 것은 한국에도 큰 시사점이 있을 것 같다. 누가 먼저 더 대응할지 한번 두고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정책적인 아마 줄다리기 서로 간에 좀 좋은 선의의 경쟁이 있으면 한국도 서로 중국의 정책이나 노하우를 또 배울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신랑 교수님, 저도 중국어 좀 초급이거든요. 열심히 했는데 하이는 여기도 붙고 저기도 붙고 이거 도대체 뭔지 잘 모르겠는데, 오늘 한번 쫙 읽어보니까 이게 참 특히 요즘은 조금 죽었습니다. 한때는 우리 한국에서 중국어 교육 붐이, 학습 붐이 한참 일어났지 않습니까? 근데 뭐 이거는 뭐 정치적인 탓도 좀 있지만, 결국 이 큰 흐름은 중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큰 흐름은 앞으로 또 다 계속 이어지리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이러한 한국어 교육에서 우리 신남 교수님께서 이 중국어를 교육하는 한국 이 문제에 있어서 앞으로 큰 역할을 해주실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그것도 참 좋았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에 우리 백기화 교수님 건강보험 문제 먼저 한번 우리 토론 한번 하십시다. 해가지고 이거는 참 팩트, 사실이 뭔지를, 그리고 중국은 어떻게 여기 이 문제 가지고 그걸 하는지를 한국 사람한테 좀 우리가 보여주고, 거기에 대해서 좀 신선한 것들을 좀 얘기해주고, 그렇지 않은 것들, 그 어떤 오류에 쌓이는 정책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지적해주는 그런 장을 한번 마련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저는 여러분 선생님들 말씀 들으면서 학문적 희열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야, 이게 참 짜릿하구나.
늘 한국 교수님들이나 학자들에게 듣지 못하는 그러한 얘기를, 그러한 주제, 그러한 문제점 그런 것들을 제가 너무나 많은 걸 배웠습니다. 큰 가르침에 감사드리고 다음에 우리가 발표하는 시간은 오늘은 이렇게 잠깐 그냥 맛배기로 그렇지만 다음에 발표하는 시간, 세미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